반장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네, 자, 4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단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쉬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얘기군요. 해보겠다는 뭐 기대 걸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예약하거나 아니죠? 네, 최 반장. 이게 아니고 양 반장, 미안해요. 아까 표정이 어둡다 그래가지고 연기하신 거죠? 그렇죠. 연기한 거예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요, 검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영장 2번 기각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고소인 연구소 직원이었던 A 씨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불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조금 전에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미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요. 뭐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또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27일이면은 보름 남짓 남은 건데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했고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동반 성공으로 이어지게끔 준비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남북 정상회담이 문제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회담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다듬고 또 다듬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춘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퇴는 없다, 이렇게 일종의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여권과 야권 전체가 일합을 겨루는 그런 상황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일종의 판이 커졌습니다. 판이 커진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개헌, 추경, 지금 현안을 다룰 4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김기식 파문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또 폭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속보, 청와대발 뉴스를 정리해보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지방선거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북미 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도 한층 더 바빠진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소식 등을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 이 주변국들도 더욱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큼직큼직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굳이 급을 맞춰본다면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건데요. 북한 헌법상으로는 국가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아무튼 최고인민회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올지 여부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북한 헌법 서문에 들어가 있는 핵 보유국 지위 문구를 삭제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당장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만약 실제로 삭제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정상회담을 열었던 중국,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인데요. 중국의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2년에 한 번씩 각국 예술단을 초청해서 음악, 무용 공연 등을 펼치는 친선 예술 축전을 열어왔는데 바로 여기에 중국 예술단도 참가를 한다는 겁니다. 숭타오 부장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김 위원장을 반갑게 영접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는 북러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을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쌍무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협동을 긴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м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риветствуем постепен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обстановки, прекращение взаимных угроз, готовность к контактам как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так и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조만간 평양을 직접 찾을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переговорами, и товарищ министр меня пригласил посетить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Пхеньян. Мы это приглашение приняли.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아주 빡빡합니다.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예방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과도 만났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국립현충원도 참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현충원을 찾은 건 14년 만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위안부 합의 문제,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두고 우리나라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일본. 재팬 패싱 논란 이후 자세를 다소 낮춘 듯한 분위기입니다. 今年は、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周年という年になります。ワシントンで、学生時代に当時ワシントンにいらっしゃったキム・デジュンさんに、お食事をご馳走になったことを懐かしく思い出しております。二国間の関係を未来志向でしっかりと前へ進めていくそんな1年にぜひ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네,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강조하는 언급이 재차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When they say they are ready to denuclearize, and we will have conversations about that, we go into those meetings in good faith, hoping for the very best, and so we look forward to having those conversations. 이 브리핑 도중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헤더 노어트 대변인 이렇게 답했습니다. Typically,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to sit down and talk with countries where we have tremendous differences, that is something that does come up. I imagine that would come up as well. Howeve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omething that Kim Jong-un said that he is willing to abide by and willing to work toward. I think that is obviously the top conversation. 비핵화 의제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사실 인권 문제는 미국이 북한 측에 항상 제기해왔던 사안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국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도 채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뒤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핵화 방식 놓고 바빠진 6개국 한반도의 봄 만드나. 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종합 상황실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은 추가로 좀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나저나 이제 그 고위급 회담, 남북 추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 접촉 날짜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빨리 이제 정해져야 되겠네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 지역 최대 화두다 보니까 아까 고 반장이 그 아주 글로벌한 발제였는데 주변국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6자회담 참가국들이잖아요. 그 남북, 미, 중, 일러 6개국의 관심이 특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아까 그 양 반장 아까 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한했잖아요. 현충원을 찾은 게 아까 뭐 10 몇 년 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마치무라 노부타카 당시 외무상 참배가 있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기시다 후미오 전 당시 외무상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현충원 참배를 하려다가 당시 위안부 협상 뭐 이런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취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외교부에서는요, 이번 고노 외상의 현충원 참배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예양 차원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지키기 위한 일정이었다라는 설명이죠. 자, 현충원 방명록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본국 외무대신 고노다로 딱 저렇게 보신 것처럼 이름만 썼네요, 진짜. 네, 이름만 썼습니다. 고노회상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이른바 고노다마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장남입니다. 그동안 고노회상은 아버지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언행을 주로 해왔습니다. 고노다마에 대해서 그건 내가 아닌 다른 고노가 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급속한 우경화에 무조건 찬성하는 인물은 또 아닙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는 지한파로도 분류가 되죠.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는 이걸 비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안 갈 수도 있다, 일종의 협박성 발언 같은 것들을 좀 하다가 이제 평창에 가겠다,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다소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만, 평창이 한 약 2달 사이에 일본의 기조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만은 이제 틀림이 없고요. 아까 고 반장이 분석한 대로 재팬 패싱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북한 관련한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면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사이 이제 국내 소식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고 반장, 교육부에서요, 오늘 2022년 대학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네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오늘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거의 없고 말 그대로 국가교육회의로 이송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겁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발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 입시 제도에서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언급됐던 이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뿐만 아니라 수능 정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적정 비율 그리고 수능 평가 방식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특히 강조한 건요, 학교 생활기록부, 이른바 학생부 개선 방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부에 대해 학부모, 교사, 대학 모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재사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모의 정보나 수상 경력,
특기사항 등을 삭제하고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최종안은 국민참여정책 숙려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같은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반장들이야 뭐 미혼이거나 애가 어리니까 아주 관심은 없을 텐데 이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난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니까 최 반장 발제가 아니죠. 최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그 원전 결정처럼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 모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학부모도 많죠. 그렇고 교사도 네. 그렇고 네. 당장 학생도 그렇고 그럼요. 모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 이런 네. 취지로 보입니다. 네, 최 반장은 미혼이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오늘 그 정 반장 네. 공휴일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어버이날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여기서 어버이는 부장이랑 저밖에 네,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가 오늘 최종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고요. 김 대변인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에 어린이집 등이 쉬게 되고 아이들 돌보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과거 임시 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라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앞서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올해는 공휴일 지정을 안 하기로 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엔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빨리 어버이가 되어야겠네요. 네, 그렇고요. 너무 좀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 최 반장이 우리가 아까 농담했다고. 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말이 많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적폐청산 관련해서 그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인 얘기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에게 적폐청산 수사 경과 총정리 문건을 각각 다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또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에 이전 정부 담당자가 만약 적폐 사례였다면 그 공직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른바 춘풍추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춘풍추상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감이 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양 반장 그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부장 혹시 무협지에서 보셨다고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 춘풍추상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한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봄, 바람. 더 망신당하지 가을, 마시고 그냥 서리 맞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대인 춘풍 지기추상이라고 이제 명나라 말기 문인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협지 아니고요. 네, 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네.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 평소 자주 새기는 말이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 훌륭한 좌우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영복 선생이 쓴 이 춘풍추상 액자를 각 비서관실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정말로. 네. 자, 그리고요, 그 한미연구소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 관련해서 논란이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그 성경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회계상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있었고요. 그 소장 교체라든지 특정인 교체 이런 인사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미연구소가 지금 폐쇄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좀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갈게요. 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세계사적 의미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차명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청구를 하는 등 불법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MB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입장문을 통해서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불법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한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그리고 다양한 검찰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발로 뛰는 기자 최반장이 오늘 나온 곳은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1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논현동 집을 추진보정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이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4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사장님. 깨끗해요? 문제됐지요. 통상 시세로 계산해 보자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할까요? 토지만 계산한 거면 만약에 집이 6천을 계산한다고 쳐도 64억인데 65억 넘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그러겠죠? 그럼 집값은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건물가 포함된 거니까. 어차피 집을 빨면 같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어느 집들보다도 유독 눈에 띄는 저 집, 예쁘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저 집이 박 전 대통령 집인데 저 집을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28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는데요. 만일 법원에서 추징이 확정이 된다면 국고로 환수가 돼 정말 주인이 없는 집이 되게 됩니다. 내곡동에 온 김에 이곳을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서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곳입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이시영 씨가 구입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져 있고요. 초소로 보이는 곳을 보면 이렇게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6억 원의 출처는 김윤옥 여사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내곡동 부지 구입에 들어간 6억 원의 주인이 김윤옥 여사라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해드린 이 전 대통령의 자택뿐 아니라 공장과 그 부지 그리고 다스 차명 지분 등 차면 재산도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로 따지면 뇌물 혐의액 111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공매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해외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자금 규모들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MB의 비호 세력들이 아직도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조달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을 누렸다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다스는 MB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다스 돈을 갖다 썼다는 증언들이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 모든 정황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전 대통령 입장문에서도 나는 다스 주인이 아니다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공격한다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즉,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요,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주 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다스 주주 명부에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에 대한 민사 판례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상 주주 개념을 규정한 것일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MB자택, 차명부동산 동결 조치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해외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인물은 그 자막이 아까 안 나간 것 같은데 김유찬 씨죠. 김유찬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정말 최 반장이 오늘 여러 곳을 다녀왔네요. 밖에 나가니까 더 빛이 나네, 최 반장. 한번 칭찬 좀 해줍시다.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 것 같네요. 그건 뭐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는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비비만 발랐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얼굴은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자 그렇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은 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좀 지어보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그 검찰이 오늘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네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그런 부분들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으로 서울고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과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은 열리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양 반장 아직 항소장을 낸 건 아니죠? 네, 뭐 항소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인데요. 13일. 예. 앞서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내일쯤 항소장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도 또 하지 않기도 어려운데 항소를 하면 자신이 뭐 신뢰할 수 없다더니 사법 절차를 사실상 또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예, 하지 않으면 1심 판단을 그대로 또 인정하는 데다가 2심에서는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국선 변호인이 항소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뭐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또 이렇게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그런 걸 좀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독립대리권인가 그걸 활용해서 국선 변호인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자,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알 수가 없는데 그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 뭐 어떻게 보면 전 변호사죠. 유영하 변호사만 이제 지금 뭐 접견을 하고 있는데 유 변호사한테 격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데 지난 6일 선고 당일이었죠. 그리고 지난 9일과 어제도 유영하 변호사가 한 차례씩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1심 선고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서 너무 격하게 대응하지는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외부 대응을 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한 건데 1심 선고 직후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결과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뭐 언론 인터뷰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응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뭐 항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한 일반 시민이요 1심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뭐 지지자로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뭐 상고 등 상소는 당사자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뭐 형제 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법적 권리가 없는 일반인의 항소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고요. 각하되겠네요. 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심 선고 후에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의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1심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로는 남아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법원 출입할 때 보니까 그래도 판사들이요 그 탄원서를 다 읽더라고요.
네, 꼼꼼하게 다 읽는 걸 제가 봤고요. 자, 최순실 씨의 항소심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과 최 씨가 모두 지금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 뭐 준비 기일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본안 재판 첫 재판에서 그 최 씨가 좀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 반장. 네, 그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 씨가 57일 만에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법정의 입장에서 피고인석으로 향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안전수석과는 달리 최순실 씨는 방청석 쪽과 여러 차례 눈을 맞췄습니다. 또 검찰이 항소유를 말하는 2시간 동안 최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귀를 만지거나 나지막히 한숨을 뱉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의 PT 빔 프로젝터가 최 씨 쪽 벽면을 쏘자 눈이 부시다면서 이 자리를 이동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또 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갈 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특검은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이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이 대가 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지난번에 둔부 욕창인가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앉아있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많이 나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그건 체크를 못 해봤고요. 자, 공교롭게도 또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데 그 뭐 적폐청산 수사와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요. 그 배당 착오 사태가 발생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요.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전방위 현장 검사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 현장 검사에 8명을 투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사 인력은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고려하면 2배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이 된 거죠.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서 배당 착오 사태를 촉발한 전산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제어하지 못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고요. 삼성증권은 또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인데 매도, 매수 시점, 그리고 보상 비율 등이 보상 기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쭉 벌여왔잖아요. 근데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검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임원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등의 그런 부정이 저질러진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최 반장. 그렇습니다. 뭐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입사 지원자들을 출신 대학별로 3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3등급 학교 출신자는 고학점 이 같은 요건을 갖춰야 서류 전형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그 내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고위직 자녀들은 합격 대상이 아닌데도 채용됐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는데 신한은행 인사부 A씨는 한 신한은행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전 은행장 C씨의 아들은 원래 떨어뜨려야 하는데 C씨가 계열사 사장이라 붙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은행 차원에서 특혜 채용자들이 보직 이 같은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고요. 다만 신한은행 측은 임직원 자녀라고 특혜를 주거나 가점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뭐 채용 비리 문제의 엄중함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금감원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거고요. 나중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1월 달이죠. 부처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밝힌 데도 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던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 대상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수사 의뢰 대상에는 뭐 전현직이 섞여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또 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장, 세종학단 재단 이사장 등 전현직 공공기관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뭐 좀 보면요,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취임 직후에 운전기사 파견 업체에 친동생이 이력서를 내게 해서
파견을 받는 식으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김동수 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대학 후배의 경력에 유리하게 맞춤형 공고를 내서 발표와 면접 평가에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최고점을 줘서 채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인의 자녀를 채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정부에서는요, 부처별 산하 이 공공기관 점검 결과 2,311건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부처별 건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문체부요?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401건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순이었는데요. 이 서류 면접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모집 공고를 위반하거나 이 부당한 평가 기준 등 이걸 포괄한 건수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치 자체만으로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불법 채용 비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의 시작 전에 들어온 속보잖아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요, 최 반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염동열 의원은 지역구 그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를 하고 또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그 강원도 폐광지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온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보좌관들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염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회의를 열고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앞서 홍문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따가 야당 발제에서 알아보겠지만은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그렇죠. 본회의조차 못 열고 있으니까. 일정 자체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자,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MB 재산 동결 절차 돌입, 최순실 항소심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이딴 의혹을 쏟아내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외유성 출장 논란에 집중됐지만은 이제는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처, 심지어 김 원장이 한때 몸담았던 참여연대 문제로까지 확전을 벌이고 나선 거죠. 지금 당장은 전국 주도권 확보,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원장 해임은 없다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면서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던 야당.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를 지지세 역전을 위한 천재 일우의 호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으니 말이죠.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요 며칠 계속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 땡처리 외유 의혹을 제기했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확 올랐는데 때마침 그 비슷한 시각에 이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똑같이 외유를 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자, 어쨌든 오늘도 추가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쓰지 않고 남았던 정치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에 후원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2016년 5월 19일에는 더 좋은 미래에 무려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 이체했습니다. 당시 더 좋은 미래 사무실은 언해관 902호, 김 전 의원의 사무실도 언해관 902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전선을 확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식 원장이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걸 놓고 김 원장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그 방송국까지 도매금으로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기식
원장 옹호하는 김어준은 전파 낭비를 하고 이 점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TBS 교통방송도 아무리 스스로를 잡놈이라고 일컫는 김어준과 그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이 언론의 외피를 쓴 채 정권 홍보 방송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군요.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아꼈던 민주평화당 역시 김 원장 사퇴 요구 내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보시는 것처럼 김기식 사퇴라는 이런 손 팻말까지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갑질 외유, 특강 비리, 김기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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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부 여당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드린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해임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죠. 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비판은 좋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그만하라고 말이죠.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혹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요, 유독 이 김기식 원장 문제를 그의 과거 일터였던 참여연대와 이렇게 결부짓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공급원인 참여연대를 끌어들여서 당장은 청와대, 더 나아가서는 참여연대 설립 주역인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공략해보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자, 오늘도 참여연대 공격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남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참여연대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설을 통해서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다, 이렇게 원색적인 제목을 달아서 비난을 했더군요. 자, 그리고 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기식 금감 원장 문제를 놓고 장외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붙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먼저 일격을 날렸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구속수사 요청한 안철수 위원장이지만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학교 돈으로 본인 역시도 외유성 출장을 4번이나 다녀왔다고 말이죠. 카이스트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김기식 원장 비판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합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의 이런 비판을 물타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거를 또 편 교수가 학교에 허락을 받고 출장 간 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 먹는 하마입니까? 진짜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공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난타전이 펼쳐지네요.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양반장의 표현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벌이다시피 하는 이슈로 지금 이제 이게 확전이 됐어요. 네, 자, 뭐 판이 커졌다는 얘기도 제가 앞에서 했잖아요. 사실 뭐 개헌이라든지 추경 같은 지금 참 중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기식 이슈를 놓고서 여야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좀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쓰다 남은 정치 후원금으로 유럽 출장을 갔다. 또 그 남은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참여하는 의원 모임에 후원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놓고서 뭐 땡처리 외유다, 뭐 땡처리 후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땡처리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오늘 물고 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요, 이 정치 후원금을 임기 중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돈을 소속 정당이나 국고에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땡처리라는 표현을 갖다 붙인 것은 남은 돈을 그렇게 반납하지 않고 임기 만료 직전에 몰아서 다 썼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틀 전까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를 8일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돈이 1,325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김기식 원장의 설명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에 임기를 좀 이렇게 용두사미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임기 마지막까지 유럽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공무 출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어제 그런 해명을 내놨지만은 선관위에 이미 문의를 해서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갔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밖에 또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추가 의혹을 내놨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설치를 타진하기 위한 공무 출장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연구원 측에 당시 출장 영수증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김 원장 일행은 당시에 벨기에 브뤼셀, 워털루 전쟁 기념관, 이탈리아 콜로세움 바티칸, 프랑스 샤모니 등등 이 관광지를 경유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영수증 자체가 나왔네요. 영수증이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김기식 의원이 후원금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더 좋은 미래란 이름의 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임의 부설 연구소가 더 좋은 미래 연구소고요. 연구소장이 김기식 전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장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구조상 셀프 후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또 하는 거죠, 야당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연구소에 자기 후원금의 잔금 거액을 넘겼다는 의미에서 셀프 후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 근거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시 더 좋은 미래 사무실이 의원회관 902호였는데 김기식 당시 의원 사무실이 바로 902호였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복잡하네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김기식 원장 개인 단체도 개인 연구소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원장은 모임 회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정부 때 초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혜성 전 수석, 지금은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위원장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SNS에 김기식 금감원장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 전 대통령을 잔인하게 공격했던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자신에게도 엄격하라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서동구 KBS 사장 임명 파동 말이죠. 아, 너무 잘 기억해요. 예, 당시 임명 파동 당시의 일화를 소개한 글을 SNS에 올린 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서동구 KBS 사장을 앉히기 위해서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대표 몇 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2시간 넘게 설득을 하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당시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혜성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잔인하리만치 원칙을 내세우며 노 대통령을 몰아세웠고 결국 노 대통령이 내가 오만했던 것 같다면서 사장 임명 철회를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참여연대 김기식 씨였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며 거의 노 대통령을 겁박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몰차게 다그쳤다라고 이혜성 위원장이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서동구 전 사장 퇴임 과정은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네요. 지금 제 설명은 물론 이제 내부적인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청와대가 부분적으로 개입했다는 이제 그런 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사장, KBS 이사장의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다음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임명을 철회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부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 당시 이제 홍보수석이었으니까 이혜성 전 위원장의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의 설명이 맞겠죠. 자, 그 부분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반론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변호를 하고는 있지만은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를 하던 도중에
카메라에 우원식 원내대표 핸드폰 이 촬영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김두관 의원이 보낸 문자가 일부 보입니다.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에게 보낸 문자인데 잘못된 일이 없다면 단단히 마음 먹어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 두 문자만 보더라도 김기식 원장 파문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아, 되게 궁금하네요. 그 김두관 의원이 혹시 뭐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저 뒤에 생략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문자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아, 했어요? 네, 최근 뭐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들 개소식에서도 우려와 염려를 많이 들었다면서 금감원장 문제에 대해 민심을 정확히 듣고 청와대에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청와대에서는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김기식 원장도 어제 뭐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입장도 내놓고 그 금감원장으로서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간부회의에서요, 금감원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네, 금감원의 경영 전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 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야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겠다,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파문을 뭐 주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요, 뭐 좀 이게 간단히 말하면은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건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한 건데요. 이 출장 국가만 같은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과 스미소니언 방문으로 출장 주요 일정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김 금감원장에 대한 비난 기준으로 보자면 김성태 원내대표야말로 피감 기관을 통한 해외 출장이었고 갑질의 최정점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네. 자,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요, 신분증 없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문제가 됐고 또 본인이 사과했다는 얘기까지 좀 다뤘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른 조금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민주당 지적에 대한 반론이 또 나왔는데요. 어떤 거예요?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전형적인 뭐 정략적 물타기다. 김 원장처럼 김 원내대표는 뭐 피감 기관을 앞세워서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요,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양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아까 그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문제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맨 처음 이 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김지은 전 비서만 피해자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 이 A씨, 그러니까 연구소 직원이었던 A씨의 경우는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본인의 진술은 있지만 그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기소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드러난 내용인데요. 김지은 전 비서가 마지막 피해를 당하기 전 10여일 동안 컴퓨터 인터넷에서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번 했다는 이 컴퓨터 사용 기록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뭐 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요, 뭐 기각은 됐지만 불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라는 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강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겠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안희정 불구속 기소, 두 번째 고소는 증거 부족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열흘 연속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야권 후보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 야권 후보들의 추격전 역시 만만치는 않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여전히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파행 열흘째입니다. 4월 2일에 열렸어야 하는 국회가 11일인 오늘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매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식 하나만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야당이 피켓 시위도 해가면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망은 야당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여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TBC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면 2위인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을 3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MBN 리서치 플러스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선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2위 다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김문수,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지 않고선 여당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일화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죠. 자, 결국 두 사람은 우선 야권 내부에서 경쟁을 해서 민주당 후보와 양강 구도부터 만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전략은 뭘까요? 우선 김 전 지사는 좌우 대결, 이 구도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양좌견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에서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사실 김 전 지사는 이미 이념투쟁의 선봉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죠. 어제는 후보 추대식에 이어서 현판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소년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설명을 하십시오! 말씀 좀 청소년들이 만나자고 면담 요구서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좌파들은 저거 잘해. 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기습 시위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저걸 참 잘한다 이런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자, 다시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위원장의 전략을 살펴보죠. 안 위원장은 초지일관입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한 명만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죠. 어제는 택시 기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또 박 시장을 거론했습니다. 화이팅! 안철수 화이팅! 처음 제가 이제 초선 때입니다. 그때 택시 회사에 갔을 때 현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줬냐고. 자, 사실 택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소통 창구로 자주 활용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선 안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간 상황이 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택시 운전 자격증까지 있는데 과거 지사 시절엔 이렇게 택시를 직접 몰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지사님은 바쁘신데 왜 여기 와서 택시 하십니까? 돈 벌러. 네? 됐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택시 회사에서 대민 접촉을 시작한 안철수 위원장, 택시 운전 자격증까지 갖춘 김문수 전 지사. 두 사람이 단일화 압력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선 당장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2위 다툼을 보면서 떠올려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너의 손을 잡을까 고민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 봐.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네, 에픽하이의 춥다입니다. 자, 현재 지지율 기상도는 야권 후보들에겐 매우 춥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은 안철수, 김문수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젓고 있지만 이런 추위가 계속된다면 선거 막판에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단일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서울시장 여론조사 민주당 압도입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네요. 그나저나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상황 말이에요. 개헌, 추경안, 방송법, 여기 문제에다가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말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이 적절하네요. 네, 그야말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식 청문회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 원장을 출석시켜서 출장의 적법성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가 정쟁만 거듭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이 추경, 국민투표법 등 처리에 협조해 준다면 김 원장의 청문회 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김기식 청문회 개최 여부가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여당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근데 야당은 방송법 처리도 약속을 해야 국회를 열 수 있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양 관장? 예, 맞습니다. 민주당이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새 기구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방송법 개정안을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야당에 기름만 부은 꼴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국회 과방위의 논의를 맡겨보자는 것은 사실상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사실상 그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 2016년 7월 발의했던 박홍근 안이 아니라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새롭게 제안한 셈인데요. 이 때문에 야당이 자기부정이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부정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해명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이 고집하는 방송법이 발의될 때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다릅니다. 박홍근 안이 발의될 시점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국정농단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차선책이었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지하는 촛불 민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 반장이 집중 발제에서요.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여론조사 얘기도 하고요. 그 야권 후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민주당 쪽 경선 분위기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18일부터 3일 동안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결선 투표 방식도 도입이 됐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때문에 2위 다툼도 역시 중요하죠.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46.2%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 21.1%, 우상호 의원 12% 순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긴 한데 과반에는 또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실제 경선 결과가 나온다면
박원순, 박영선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또 우상호 의원 역시 연일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결선 투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최 반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네, 내일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박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내부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안철수 위원장 등 야권 후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각종 정치 현안을 포함해 상대 후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직접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면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편이어서 공격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두 의원은 협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외유를 4차례 이렇게 교수 시절에 갔던 걸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박영선 의원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직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렇게 또 MB 정부와 관련된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아까 보니까 보육맘 관련 정책, 보육 정책도 발표하고 지금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내일은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출마 선언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내일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고요. 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면서 동시에 인재 영입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잖아요. 오늘 추가로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40대 워킹맘 2명을 추가 영입했는데요. 그중 1명의 입당의 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바른미래당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리 안철수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아이의 교육과 생활의 안전에 대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소개한 그 워킹맘이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여성분 있잖아요. 낯이 좀 익는데. 네,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무한도전 보신 분들 많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아마 그 무한도전 최악일 편이었을 텐데 당시에 장진영 변호사도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앞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안 위원장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문혜진 전 JTB 전주방송 아나운서도 영입을 했습니다. 문 아나운서는 기초의원 출마를 검토 중이고 최단비 변호사는 출마는 하지 않고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인 미래캠프에 합류해서 안 위원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김문수 전 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민주당 경선 아까 18일이라고 그랬죠. 다가오고요. 여러 가지로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장으로 갈까요? 네, 서울시장으로 갈게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압도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넥타이맨 저커버드 정보 유출 책임 인정입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미 의회 합동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에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2007년 페이스북 창업 이래 처음 의회 청문회에 서는 거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저커버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사과, 물론 페이스북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다른 소셜미디어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쪽 관련해서는 속보 들어온 건 없죠? 예, 아직 남북 접촉. 예.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인가 열린다는데 그거 좀 챙겨봐요. 예.